그날 들은 한마디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박선옥입니다. 올해 71살이고 25년 동안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가게를 정리한 뒤에는 아들 최도연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노년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반기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눈인사조차 제대로 건네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중간에서 애매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힐끗 쳐다보았고 제가 설거지를 하면 다시 했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예민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도 부족한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서명해 주세요. 뭔데? 진명의 이전이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지금 해두면 세금이 덜 나와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펜을 건넸습니다. 빨리요. 내일 아침에 제출해야 해요.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시죠? 그냥 서류상으로만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무슨 소리야? 집이 이제 우리 명의잖아요. 어머님은 다른 데 가셔야죠. 도연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나타났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어머니 모실 여유가 없어요. 내가 그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잖아. 그건 어머니가 동의하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정리하세요. 너무 오래 끌면 곤란해요. 그날 밤 손때 묻은 조리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적어온 레시피와 장사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정직하게 벌면 오래 간다는 문구가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이 무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캐리어 하나에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조리 노트, 낡은 휴대전화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대합실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조리 노트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밤이 되었고 대합실 불빛이 희미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벤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고개를 들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옷차림은 깨끗했지만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석 달째 여기 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긴 밤에도 따뜻해요.
화장실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못 있어요. 역 직원들이 쫓아내거든요. 여성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거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밤에는 역 대합실로 돌아왔습니다. 식사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주무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지관 연락처 드릴게요. 거기 가보세요. 직원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지만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조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25년 동안 적어온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직하게 벌면 오래 간다. 그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손님을 속이지 않았고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선옥 사장님이세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윤태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장님 가게에서 반찬 사 먹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워낙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남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지금 사업이 너무 안 돼서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사장님 가게가 25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은 1년도 못 버티는 가게가 많은데 저는 조리 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게 했을 뿐이에요. 정직하게요? 네. 재료 좋은 걸로 쓰고 손님한테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지키고 그게 다예요. 남성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요즘 시대엔 좀 달라서요. 정직하게만 하면 경쟁사한테 밀리거든요.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죠. 그게 안 되면 언젠가 무너져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윤태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혹시 다른 조언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 정말 막막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예요? 직원들이 자꾸 그만둬요. 일이 힘들다고. 월급은 제때 줘요? 그건 요즘 좀 밀렸어요. 그럼 당연히 그만두죠. 사람은 신뢰로 움직여요. 월급을 밀리면 신뢰가 무너져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없으면 빌려서라도 줘야 해요. 직원 월급은 최우선이에요. 그게 안 되면 사업 접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신이 좀 들었어요. 별 말씀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벤치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반찬을 사갔고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해가 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번호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윤태민이에요. 네, 기억해요. 사장님 말씀대로 했어요. 돈 빌려서 밀린 월급 다 줬어요. 효과 있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전화로도 충분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실 좀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절해야 할까요? 그러나 남성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공원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조리 노트를 비쳤습니다. 처음으로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누군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며칠 뒤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한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아, 처음 뵙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윤태민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그는 고집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회사가 좀 나아졌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조언해 주셨잖아요.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게 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지금 뭐 하세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태민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혹시 편찮으세요? 아니요. 그냥 요즘 좀 쉬고 있어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윤태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저희 회사에서 자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 운영에 대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반찬 가게 했던 사람이에요. 회사 일은 몰라요. 사람 다루는 건 똑같아요. 사장님은 25년 동안 가게 운영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회사에 가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윤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사장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받아들일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태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 번만 가볼게요. 그 이상은 약속 못해요. 감사합니다. 윤태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윤태민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빌딩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낡은 옷차림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태민이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윤태민은 작은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는 식자재 유통회사예요. 식당이랑 카페에 재료 공급하는 일을 하죠. 그렇군요. 근데 요즘 문제가 많아요. 납품처에서 자꾸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윤태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게 문제일 것 같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재료가 좋아야 손님이 돌아온다는 거요. 저희도 재료는 좋은 걸 쓰는데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매번 똑같은 품질을 유지해야 해요. 한 번이라도 나쁜 재료가 나가면 신뢰가 무너져요. 윤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공급처에서 재료 품질이 들쭉날쭉했거든요. 그럼 공급처를 바꾸거나 검수를 더 철저히 해야죠. 저는 조리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적어온 재료 관리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매일 재료 상태를 기록했어요. 어느 시장에서 샀는지, 품질은 어땠는지, 손님 반응은 어땠는지. 그렇게 하니까 나쁜 재료를 미리 걸러낼 수 있었어요. 윤태민은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안 하면 장사 못해요. 윤태민은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직원들 앞에서 말을 하기엔 괜찮아요. 사장님 경험이 정말 귀한 거예요. 윤태민은 저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박선옥 사장님이에요. 25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 분이시고 앞으로 저희 회사 자문을 맡아주실 거예요.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민이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재료 관리에 대해 조언해 주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예요. 손님이 믿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게 핵심이죠. 직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재료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이라도 나쁜 재료가 나가면 그 업체는 다시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그때 한 젊은 남자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요즘은 그런 방식이랑 좀 달라요. 시스템으로 관리하거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시스템도 좋죠. 그런데 시스템만 믿으면 안 돼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해요. 그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요즘은 데이터로 관리하는 시대인데.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중요해요. 사장님 방식은 소규모 가게에서나 통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하루에 수백 건 납품하는데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그렇게 말하지 마. 사장님 말씀도 일리 있어.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요즘 방식이랑 너무 다르세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태민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윤태민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 못하네요. 아니에요, 사장님. 민호가 좀 그래요. 다른 직원들은 잘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윤태민이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일주일만 더 와주세요. 제가 직원들 설득할게요. 사장님 경험이 정말 필요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딱 일주일이에요. 그 뒤에도 안 되면 그만두겠습니다. 윤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옷,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내가 여기 어울리나? 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직하게 벌면 오래 간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윤태민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낯설어 했습니다. 특히 민호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윤태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납품처에서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재료 품질이 이상하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채소가 상한 것 같대요. 어제 납품한 건데. 공급처는 어디예요? 윤태민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공급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 최근에 바꿨어요? 네, 가격이 싸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만 보고 바꾸면 안 돼요. 품질 확인부터 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신뢰를 잃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태민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공급처에 연락해서 확인하고 납품처에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검수 절차를 강화해야 해요. 윤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윤태민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윤태민과 함께 공급처로 향했습니다. 작은 창고였습니다. 채소를 직접 살펴보자 잎이 시들고 색이 변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안 돼요. 품질이 떨어졌어요.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먹는 데는 지장 없어요. 지장 없다고 납품하면 안 돼요. 새 재료로 교체해 주세요. 안 그러면 거래 끊을 거예요. 윤태민이 옆에서 당황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급처는 재료를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윤태민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대단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품질이 안 되면 거래를 끊어야 해요. 윤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윤태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어제 문제 있었던 거래처에서 연락 왔는데 이번 재료는 아주 만족한대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민호가 직접 납품처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사장님 이야기 들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민은 웃었습니다. 표정이 좀 달라지던데요. 다음 날 회의실에서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윤태민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료 검수를 강화할 거예요. 박 사장님께서 절차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조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매일 재료 상태를 기록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처했죠.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희는 하루에 수백 건을 처리하는데 일일이 기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시스템을 만드세요. 일일이 손으로 쓰지 말고 컴퓨터로 기록하면 되잖아요. 민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한다는 원칙이에요. 방법은 달라도 돼요. 그런데 원칙은 지켜야 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말씀 이해됐어요. 제가 납품처 갔을 때 거기 주방장님이 재료 품질 달라진 거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원칙은 필요해요. 방법은 우리가 맞춰가면 되고요. 다른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럼 사장님 방식을 저희 시스템에 맞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만들어봐요. 그날부터 저는 직원들과 함께 검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맞춰졌습니다. 한 달 뒤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윤태민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컴플레인이 확 줄었어요. 잘 됐네요. 그리고 사장님께 드릴 게 있어요.
윤태민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품질관리 고문 박선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사장님, 앞으로도 저희랑 함께 해주세요. 정식으로 고문직을 맡아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사장님 없었으면 저희 회사 망했어요. 저는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선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태민이 아는 지인의 빈 방이 있다며 며칠만 임시로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출퇴근하려면 필요하다는 말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명함을 손에 쥐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윤태민의 회사에서 품질관리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저를 자연스럽게 대했고 검수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컴플레인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아들 최도연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사업이 망했어요. 빌린 돈도 다 날렸고, 집도 경매 넘어갔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떠났어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무언가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 어머니, 지금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거기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저도 일 좀 시켜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아, 너 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하니?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어요. 진명에 넘기라고 서명 강요하고 날 쫓아냈잖아. 어머니, 그때 나한테 한마디라도 미안하다고 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서명하라고 준 그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서류에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 세금 절감용이라고 했지. 그런데 실제로는 명의를 완전히 넘기는 거였어. 어머니, 그건 이건 사기야, 도연아. 내가 날 속인 거야.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도 그때 죽을 것 같았어. 거리에서 잘 때, 역 대합실에서 쫓겨날 때,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시 잘할게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연아, 내가 다시 잘하고 싶으면 내 힘으로 해. 어머니, 나는 이제 널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제발요, 어머니. 아들이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나 이제 내 어머니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날 버렸잖아. 그때 우리 관계는 끝났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게 내가 널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안 돼. 저는 옷자락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이 서류, 나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 내가 잘못한 건데. 저 감옥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돌봐야 한다고요. 저는 멈췄습니다. 아이들, 네. 제 아이들이잖아요. 손주들이고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날 버릴 때 넌 나를 생각했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책임져.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어머니,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야.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아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윤태민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윤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며느리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속이 시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남이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가 스스로 살면서 받아. 나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췄습니다. 조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직하게 벌면 오래 간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태민의 회사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태민이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에서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봉사 프로그램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자재를 기부하고 요리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첫 봉사는 복지관에서 시작했습니다. 노인 몇 분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옥입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이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요. 저는 재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무나물은 이렇게 만들어요. 물을 채 썰고 소금에 살짝 절이고. 할머니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하나하나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정말 쉽네요. 고마워요, 사장님. 저는 웃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와주세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직하게 벌면 오래 간다는 문구를 다시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는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